자,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2학년 정한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영상 편집을 해서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분은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죠. 생명을 유지하고 대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분이 우리 체내에서 생성되는 양은 굉장히 극소량이므로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데요. 수분이 모자란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먼저 혈액이 줄고 혈압이 낮아져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분의 부족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전신에 전달되지 못해 쉽게 피로해집니다. 저도 요즘에 쉽게 피로해지고 발끝이랑 손끝에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살이 쪄서 그런가 물을 조금 마셔서 그런가 일단 물을 좀 많이 마셔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파괴되어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대장 내 수분 부족으로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멀리하는 게 좋고, 하루에 2리터 정도씩은 물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 규칙적인 식사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 수분과 전해질 파트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다 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전해질에 관해서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성인간호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지식들도 많이 알게 되어 흥미롭더라고요. 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세포외과 내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체액은 체중의 60%를 차지합니다. 신생아는 70% 정도 차지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60%에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이건 성별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세포외액은 체중의 20%를 차지하며 혈액, 간질액, 체강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질액이 뭔지는 성인간호학 시간에 아주 귀에 피나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다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세포에 영양분, 수분, 전해질 등을 전달하며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번, 혈장은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뱃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대사를 위한 용매 역할을 하고, 관절과 세포막의 윤활, 쿠션 기능을 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포내액입니다. 세포내액은 체중의 40%를 차지합니다.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세포 내의 화학적 반응을 위한 반응 및 매개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내의 음식물을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수분해가 뭐냐면 저도 찾아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화학 반응 시 물과 반응하여 원래 하나였던 큰 분자가 몇 개의 이온이나 분자로 분해되는 반응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으로 생기는 염 중에는 가수 분해하여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인체의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포 내과 외액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전해질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차입니다.
전해질의 목차입니다. 자, 전해질의 생리학적 의의, 그리고 전해질의 기능, 전해질의 대사 경로,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질의 생리학적 의의입니다. 전해질, 체액은 각종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함유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해질이라는 것은 바로 무기물질에 함유가 되는데, 무기물질은 전해질과 비전해질로 나뉘게 됩니다. 전해질은 체액에서 매우 좁은 범위의 농도에서 항상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체내 거의 모든 대사를 조절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그 수용액이 전기를 통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바로 양이온인 소듐, 나트륨이나 칼륨, 포타슘,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같이 양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 반대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클로라이드, 중탄산염, 그리고 프루틴이나 유기산, 인산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비전해질은 무엇일까요? 비전해질은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그 수용액이 전기를 통하지 못한 경우 비전해질로 나눠지는데요. 종류로는 포도당이나 요소, 그리고 크레아티닌 등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해질의 대사 경로입니다. 체내로의 전해질의 유입은 거의 위나 장관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배설에 있어서는 뇨나 땀 그리고 분변에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질의 기능입니다. 전해질은 수분대사, 삼투압 조절, 산염기, 평형 유지, 항상성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전해질의 종류로는 소듐이냐, 칼륨, 클로라이드, 중탄산염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골격입니다. 뼈와 치아에 관여하는 칼슘과 인, 그리고 혈액 응고 있죠. 내인계와 내인계의 공통 경로, 이러한 과정에서 칼슘이 필요로 하죠. 그리고 혈색소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혈액의 주성분인 이 FA, 철을 필요로 합니다. 자, 3번 효소의 활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효소 활성에 가장 깊게 관여하는 전해질인데요. ATT아즈나 ALP, CK 같은 경우도 다 이 마그네슘이 관여하기 때문에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체에서 요구되는 7가지 주요元素가 바로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칼슘, 인, 마그네슘, 황산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수분대사와 삼투압 조절, 그리고 산염기, 평형 유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생체 내 조성에서는 인체의 세포내와 세포에 분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계는 같습니다. 또한 세포의 주된 양이온은 나트륨이고, 주된 음이온은 클로라이드와 중탄산염입니다. 세포 내에서 주된 양이온은 칼륨과 마그네슘이며, 주된 음이온은 인산염입니다. 또한 혈구 안에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장보다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혈청에서의 평형관계를 볼 텐데요. 자, 이렇게 표가 있죠. 표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 있고, 양이온 4개, 음이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4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어떻게 읽는지 다 아셔야 돼요. 쓰고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있냐? 자, 이 노란색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했는데, 그랬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계는 같다는 것을 말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차이가 10 이상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해질의 평형이 이상이 있다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의 균형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혈구 혈장의 전해질 변동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혈입니다. 헤몰라이시스 적혈구가 파괴될 경우에 혈구 안에 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구 밖으로 바로 유출되어 측정치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우렬이 되면 적혈구의 대사산물인 이산화탄소, 즉 중탄산이 증가해 음이온의 과잉을 피하기 위해 클로라이드가 혈구 내로 침투하여 혈장 중에 클로라이드가 감소하고 CO2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할 접촉입니다. 혈장 중에 음이온인 CO2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 음이온이 부족해지고 모상작용으로 클로라이드와 칼륨이 혈구에서 혈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혈구 내의 클로라이드가 다시 혈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저온 조장입니다. 저온에 두게 되면 적혈구 내에 다량의 칼륨이 혈장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적혈구 대사작용 시 적혈구의 생리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 등의 대사산물이 혈장 중에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나트륨과 칼륨의 기능입니다. 체액의 산, 염기 평형을 유지하고 삼투압을 유지하고 전해질 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나트륨은 세포 외, 칼륨은 세포 내에게 주가되는 양이온입니다. 그리고 삼투압 현상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인 것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이 증가하면 수분 부족, 심한 탈수, 그리고 식염의 과잉, 요새간 나트륨의 재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감소하게 되면 에디슨 증후군이라는 병이 발병하는데요. 에디슨 증후군이란 면역 반응 등에 관련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배가 만성적으로 생체의 필요량 이하로 떨어져 나타나는 만성 부신피질 비기능 저하증을 말하는 것인데요. 1955년 영국의 내과의사 토머스 에디슨이 발견하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분과 나트륨, 그리고 칼륨의 체내 균형을 맞추는 호르몬인 알도스테론, 근육량과 성욕에 관여하는 성호르몬 안드로겐 같은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저하됨으로써 일어나는 병이죠. 증상은 개인차가 있지만 호르몬이 감소한 것으로 식욕 부진, 전신 권태감, 체중 감소 증상이 나타나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진행되면 얼굴과 팔꿈치, 무릎에 생기는 검은 반점이나 젖꼭지에 입, 음낭 등에 생기는 푸른 반점 등 색소 침착과 함께 구토나 설사, 근력 저하, 기립성 저혈압, 근육통 등 여러 증상이 함께 진행되는 병입니다. 자, 다시 칼륨이 증가하면 용혈성 질환, 급성 및 만성 콩팥 부전,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에디슨 증후군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칼륨이 감소하면 소화액을 상실하고 온발성 알도스테로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대사 경로입니다. 배설 및 재흡수는 콩팥, 즉 키드니에서 이루어지고 부신피질 호르몬 중에서 이 알도스테론의 자극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대사에 대해서는 근이 세뇨관에서 재흡수되고 80% 재흡수되고 그리고 원이 세뇨관에서 20% 재흡수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분과 전해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동영상을 만들면서도 정말 어려운 파트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원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